먼저 하와이 가자고 했어요. 뭐라고? 네가 골프 치러 가자고 했잖아. 다들 그만해. 내 돈으로 배 채우고 놀아놓고 이런 게 만도 못한 놈들! 자식 뼈 빠지게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박순자 씨는 자식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고 지난날을 후회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제작됩니다. 76세의 박순자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3남매를 키웠고 손자, 손녀들까지 돌봐주며 행복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운명의 장난이 순자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의료진들의 바쁜 발소리가 들렸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왼쪽 팔다리에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꼬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딸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침대 곁에 앉아 있었어요. 둘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도 병실 한편에서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죠. 순자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때 가족이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설명했어요.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으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최소 2달은 병원에 계셔야 하고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간병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 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긴 하지만 요양원비까지 생각하면 부족할 수도 있었거든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어머니 보험금으로 충분히 해결될 거예요. 실버보험에다가 의료실비보험까지 다 들어놓으셨잖아요. 보험사에 연락해보니까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까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에 가입해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몇 년 전 보험 설계사가 권유했을 때 망설였었는데 잘한 일이었죠. 맞아요, 어머니. 미영이가 덧붙였습니다. 보험금 나오는 거 확인했는데 간병비까지 다 충당되고도 남을 정도더라고요. 월 200만 원씩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며느리 영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간병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보험금으로 전문 간병인도 구할 수 있고요. 어머니 편하시게 최선을 다할게요. 민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위해 애쓰셨는데 이제 우리가 효도할 때죠. 보험금도 넉넉하니까 최고 시설에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돈 걱정은 정말 하지 마세요. 순자는 마음이 놓였어요.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라도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험금이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걱정해주고 있으니 금세 나을 것 같았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니. 하지만 순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눈짓과 어색한 침묵의 의미를 말이에요. 민호와 민수, 미영이의 표정에는 걱정 뒤에 숨겨진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희의 표정에 스치는 계산적인 빛을 순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속삭이는 소리도 순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월 2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지. 이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순자는 그저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상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좀 쉬시게 해드리자. 민수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하나둘 병실을 나가며 순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늦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곁에 있어 준다는 생각에 마음은 따뜻했죠. 보험금으로 치료비 걱정 없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이제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주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지만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식들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를. 순자는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도 시작했고 말하는 것도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간병인도 친절하게 돌봐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보호자분 같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아침 병원 접수처 직원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중년 여성 직원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한데요. 입원비가 미납됐다고 해서 확인차 왔습니다. 벌써 열흘째 밀리고 있거든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요. 아들이 보험금으로 다 처리했다고 했는데요. 혹시 보험금이 아직 안 나왔나요? 요즘 보험 처리가 좀 늦어지긴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확인했다고 했거든요. 접수처 직원이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현재까지 밀린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원료, 검사비, 치료비 포함해서요. 내일까지는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400만 원이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중환자실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험금으로 충분히 커버될 거라고 보호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접수처 직원이 나간 후 순자는 불안해졌어요. 혹시 보험금 처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착각한 건 아닐까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괜히 자식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습니다. 일단 내가 직접 확인해보자. 순자는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보험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입원실에 입실할 때 가방에서 꺼내준 통장이었죠.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보험금 입금 내역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8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실버보험에서 400만 원, 의료실비보험에서 400만 원. 자식들 말대로 넉넉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바로 다음 날, 그 돈이 모두 출금되어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순자는 통장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출금 시간을 보니 오전 9시에 200만 원, 10시에 200만 원, 오후 2시에 200만 원, 4시에 200만 원. 하루 종일에 걸쳐 4번에 나누어 전액이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누가 내 돈을 가져간 거지?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은 그때 의식도 없었는데 누가 자신의 돈을 출금한 걸까요?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식들 뿐이었는데 설마 애들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 병원비를 위해 미리 출금해둔 거겠죠. 아니면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생긴 절차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하루에 전부 다 빼간 걸까요? 병원비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접수처에서 미납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돈이 병원비로 쓰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 돈이 어디로 간 거야? 순자는 통장을 꽉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하루 만에 사라졌는데 병원비로 쓰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설마, 정말 설마. 순자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자식들이 혹시 자신의 돈을 가져간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순자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고.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통장의 차가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800만 원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거든요. 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꽉 안고 눈을 감았어요. 갑자기 병실이 너무 춥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 앞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 민호가 오면 물어봐야겠다.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분명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일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정말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자신의 치료비를 자식들이 다른 용도로 썼다면. 순자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 속 사라진 800만 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식들에 대한 의심과 믿고 싶은 마음이 계속 충돌했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간병인 아주머니가 깨워주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순자님, 아침 드세요. 간병인이 죽을 떠와주며 말했어요. 오늘 아드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온다고 했으니 그때 보험금 일을 물어봐야겠어요. 분명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도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되어서야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꼭 뵐게요. 순자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 급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일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쓸쓸하고 적적한 마음에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요즘 미영이가 가르쳐준 카카오톡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손자 손녀들이 보내주는 사진들을 보는 것도 좋았고요. 카카오톡을 켜자 여러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호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가족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야자수와 파란 바다가 보이는 해변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민호와 며느리 영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하와이인가? 순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호는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영희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칵테일을 들고 있었어요. 배경으로 보이는 고급 리조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하와이에 갔지? 순자는 당황했어요. 민호가 하와이 여행을 간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다녀온 걸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회사 야근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하와이 여행은 언제 다녀온 거죠? 이번에는 미영이의 프로필을 확인해봤습니다. 미영이의 사진도 바뀌어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와인과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죠. 미영이도 언제 이런 곳에?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의 프로필도 확인해봤습니다. 민수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비싼 골프웨어를 입고 고급 골프클럽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골프장도 평소 민수가 다니던 곳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어요. 이 아이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순자는 프로필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민호의 하와이 여행, 미영이의 명품 쇼핑과 고급 식당, 민수의 프리미엄 골프. 모든 것이 평소 자식들의 경제 수준을 벗어나는 사치였어요. 그때 문득 어제 발견한 통장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보험금 800만 원이 하루 만에 사라진 일 말이에요. 설마, 순자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보험금으로 이런 사치를 부린 건 아닐까요? 자신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말이에요. 순자는 휴대폰을 꽉 쥐고 다시 프로필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날짜가 보였습니다. 민호의 하와이 사진은 지난주 목요일, 미영이의 명품 쇼핑 사진은 지난주 금요일, 민수의 골프 사진은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지난주라고? 순자는 소스라쳤습니다. 지난주는 자신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자신이 생사를 오가며 고생하고 있을 때 자식들은 여행을 다니고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보험금이 출금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요일에 보험금이 들어오고 수요일에 모두 출금됐는데 목요일부터 자식들의 사치가 시작된 거였죠. 내 돈으로, 내 피 같은 돈으로. 순자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보험금을 가져가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거였습니다. 자신의 치료비로 쓰여야 할 돈을 말이에요. 순자는 프로필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민호가 하와이에서 웃고 있는 모습, 미영이가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모습, 민수가 골프를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 모든 것이 자신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어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훔쳐간 거였습니다. 회사 야근이라고? 거짓말쟁이들. 순자는 민호의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한다고 했는데
프로필 사진은 하와이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도 순자는 자식들을 믿고 싶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나를 속였구나. 순자는 휴대폰을 가슴에 꽉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안 자식들은 자신의 돈으로 호화로운 여행과 사치를 즐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밀려왔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순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와이 여행, 명품 쇼핑, 고급 골프. 모든 것이 자신의 보험금으로 이루어진 사치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병실로 왔어요. 박순자 환자분, 회복이 많이 되셨네요.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셔야 해요. 퇴원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입원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면서 통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퇴원이 반가웠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한 일을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오후가 되어도 자식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호야, 나 오늘 퇴원한다. 아, 어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그런데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택시? 네. 택시비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미영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아이들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어머니. 민수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순자는 홀로 퇴원 수속을 마쳤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도와주긴 했지만 자식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이 서글펐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외롭게 퇴원해야 하다니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순자는 바로 민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의 돈을 가져갔는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민호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민호와 영희는 모두 직장에 나간 상태였죠. 순자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없는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쇼핑백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가방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열어봤죠. 이게 뭐야? 가방 안에는 비싼 지갑과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지갑 하나가 80만 원, 목걸이가 60만 원이었습니다. 평소 영희가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죠. 순자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서랍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보험금 카드와 함께 카드 사용 명세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도둑놈들이. 순자는 명세서를 펼쳐봤어요.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와이 항공료 200만 원, 하와이 호텔비 100만 원, 명품 가방 80만 원, 고급 레스토랑 60만 원, 골프장 이용료 50만 원. 모든 내용이 자식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민호의 하와이 여행, 미영이의 명품 쇼핑, 민수의 골프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보험금 카드로 결제된 거였습니다. 내 피 같은 돈으로.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보험금을 훔쳐서 사치를 부린 것이 확실했습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있던 바로 그날, 하와이 항공권이 예약되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자식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어미가 죽어가는데 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짐승 같은 새끼들을. 순자는 명세서를 꽉 쥐고 앉아 있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고생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자신의 치료비로 쓰여야 할 돈을 가져가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니요. 그때 문득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입원비가 400만 원이나 밀렸다는 말이요. 자식들은 자신의 보험금으로 사치를 부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병원비는 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내 돈으로 배 채우고 놀아놓고 정작 어미 병원비는 안 내고. 이런 썩을 놈들을. 순자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밀려왔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자식들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퇴원할 때도 아무도 오지 않았잖아요. 자신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 돈만 가져간 거였습니다. 순자는 명세서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이대로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들에게 직접 따져 물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들이 솔직하게 인정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핑계를 대며 변명만 늘어놓을 게 뻔했죠. 이제 법적으로 처리해야겠어. 순자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을 결심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 범죄였으니까요. 자식이든 남이든 도둑질은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자식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어요. 내가 너무 호구로 살았구나. 자식들한테 우습게 보였나 보지.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배신당한 거였어요.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마음을 굳혔어요. 자식들이 한 일을 제대로 밝혀내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습니다. 더 이상 착한 어머니로만 살 수는 없었어요. 이제 똑똑히 보여주겠다. 내가 만만한 사람인지. 순자는 명세서를 다시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고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어야 했습니다. 순자는 다음 날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돈을 훔쳐간 것은 확실했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명세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침 일찍 순자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보험금 계좌를 개설했던 바로 그 은행이었죠.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어요. 최근 한 달치 전부 다요.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순자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확인한 후 컴퓨터에 순자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래 내역을 찾으시는 건가요? 보험금 입금하고 출금한 거요. 언제, 어디서, 누가 출금했는지 다 알고 싶어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설명했어요. 보험금이 10일 전에 800만 원 입금됐네요. 그런데 다음 날 4번에 걸쳐서 전액 출금됐어요. 출금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첫 번째는 강남역 지점, 두 번째는 홍대 입구역 지점, 세 번째는 을지로 지점, 네 번째는 여의도 지점이네요. 순자는 메모했어요. 하루에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돈을 빼간 거였습니다. 혹시 감시 카메라 영상도 확인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경찰 수사나 법원 명령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지만 출금 시간과 장소는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 내역서를 드릴게요. 순자는 상세한 거래 내역서를 받았어요. 모든 출금이 자신의 카드로 이루어졌고 출금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순자는 이번에는 보험회사로 향했어요. 보험금 지급 내역도 확인해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험회사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보험금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보험증서 가져오셨나요? 순자는 보험증서를 꺼냈어요. 직원이 컴퓨터로 조회해봤습니다. 실버보험에서 400만 원, 의료실비보험에서 400만 원, 총 800만 원이 지급됐네요. 입원비와 치료비, 간병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 돈이 실제 병원비로는 얼마나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 청구서를 가져오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2달치 입원비는 충분히 커버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금이 제대로 나온 건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자신의 치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거였죠. 보험회사를 나온 순자는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자신의 실제 병원비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원무과에서 재입원비 내역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후 직원이 내역서를 가져왔어요. 총 입원비가 450만 원이네요. 아직 미납 상태예요.
450만 원이면 보험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죠? 네, 물론이에요. 보험금이 800만 원이었다면 입원비를 내고도 350만 원이 남아요. 순자는 내역서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보험금 800만 원 중에서 병원비로 필요한 돈은 450만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50만 원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자식들이 모두 가져간 거였어요. 입원비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미루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확인해야 했어요. 순자는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받고 싶어요. 최근 한 달치요. 본인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후 직원이 설명했어요. 최근 한 달간 총 700만 원 정도 사용되셨네요. 주요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항공, 호텔, 백화점, 강남 레스토랑, 골프장 등입니다. 그 내역서를 집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이틀 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카드 사용 금액이 700만 원이나 됐다는 것은 현금으로 출금한 800만 원 중 일부는 카드 결제로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쓴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오늘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은행거래 내역서, 보험금 지급 확인서, 병원비 내역서. 모든 증거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보험금을 훔쳐서 사치를 부렸다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겠다. 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혼자서는 법적 대응이 어려웠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순자는 동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큰 변호사 사무실은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법무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자식들이 제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다 썼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순자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놨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명세서, 병원비 내역서까지. 법무사가 자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가족이라고 해도 남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범죄입니다. 그럼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이에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다만 가족 간의 일이니까 먼저 민사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되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죠. 돈을 반환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순자는 법무사와 함께 내용 증명 초안을 작성했어요. 자식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면서 순자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대응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순자는 법무사와 함께 내용 증명을 준비한 지 사흘 후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편지로 경고하는 것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해야겠어. 순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퇴원한 기념으로 이번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하자. 미영이랑 민수도 다 불러. 어머니, 갑자기요? 주말에 계획이 있어서. 계획 취소하고 와.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호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미영이와 민수에게도 연락해서 토요일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은 단순한 가족 모임인 줄 알고 있었죠. 토요일 오후, 순자는 오후 내내 저녁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나물, 김치찌개까지. 마지막 정성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녁 6시,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온 것은 미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냄새가 좋네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우와, 감사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니까 좋네요. 민호와 영희, 민수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해 보이세요. 퇴원하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영희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 많이 나았어.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식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민호가 의아했습니다. 춘자는 담담하게 일어났어요. 내가 부른 사람이야. 내가 부른 사람이요? 춘자가 현관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자식들이 수저를 놓고 서로 바라봤어요. 김 법무사가 거실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가족 식사 자리가 갑자기 긴장감 도는 법정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법무사님은 왜?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춘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털썩 내려놨습니다. 이것들이 뭔지 아니? 봉투에서 은행거래 내역서, 카드 사용 명세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식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뭔데요?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춘자는 카드 명세서를 집어들며 차갑게 말했어요. 누가 내 피 같은 돈을 훔쳤나 다 밝혀졌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김 법무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험금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러 왔습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맛있게 먹던 갈비찜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하지 마. 춘자가 차갑게 끊었어요. 이제 변명 들을 생각 없어. 춘자는 명세서를 하나씩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와이 여행, 명품 쇼핑, 골프. 내가 죽어가는데 내 돈으로 이런 걸 했구나.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법무사의 등장과 증거 자료들 앞에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늦었어. 법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야. 김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자식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형사고발이라니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이럴 필요까지.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순자의 차가운 눈빛에 말을 멈췄어요. 갑자기 자식들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먼저 하와이 가자고 했어요. 민수가 영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당신이 골프 치러 가자고 했잖아. 영희가 발끈했어요. 야, 너희들. 내가 명품 가방 산 건 엄마 선물용이었어.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춘자는 자식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는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만해. 춘자의 낮은 목소리에 자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춘자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자식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는 모습을 본 순자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탓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 순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자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법무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어르신, 준비하신 그 서류도 전달하시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됐어. 김 법무사가 봉투에서 공식 문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것은 재산 상속 제외 통지서입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상속 제외라는 말에 모두들 충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어머니, 상속 제외가 뭔 말이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야. 너희들을 내 재산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겠다는 거야. 어머니,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내 돈으로 여행 다니고 사치 부린 놈들한테 뭘 물려줘?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돈 갚을게요. 분할로라도 천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뢰의 문제야. 너희들은 이미 내 신뢰를 완전히 배신했어. 김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유언장을 통해 상속인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공증까지요. 영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인 줄 알았나? 순자는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민호야, 내가 장남이라고 평생 더 챙겨줬지. 그런데 내 보험금으로 하와이 가서 신혼여행 다시 했지.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영아, 내가 딸이라고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 돈으로 명품 가방 사서 자랑하며 다녔구나.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막내라고 얼마나 감싸줬는데. 내 돈으로 골프장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지. 민수는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어요.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로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김 법무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상속 재산은 일부는 독거노인 돕기 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어르신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기부라니요.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희들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겠더라. 이때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자식. 순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자식이 어미 돈 훔쳐서 놀아? 훔쳤다는 게 아니라.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변명도 듣기 싫어. 법무사님, 절차 진행해 주세요. 영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순자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미영이가 순자의 치마를 붙잡으며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순자가 미영이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내가 병상에서 생사를 오갈 때 너희들은 내 돈만 긁어갔지. 민수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들이 스스로 버렸잖아. 김 법무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사고발 절차도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횡령죄로 고발할 예정이에요. 횡령죄라니요. 자식들이 다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어머니, 저희를 정말 고발하시려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래. 남이 내 돈 훔쳐가면 고발하잖아. 너희들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순자는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자식들이 모두 일어나서 따라왔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없이 어떻게 사세요? 순자는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희들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자식들이 울며 매달렸지만 순자는 단호했어요. 나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른다. 결국 자식들은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영희는 끝까지 어머니, 제발이라고 외쳤지만 순자는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김 법무사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힘드셨죠, 어르신.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내일부터 법적 절차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법무사가 나간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까까지 자식들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목소리로 시끄러웠던 집이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이제 피보다 진한 건 없다는 걸 알겠구나.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완전히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온 거였어요. 자식들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김 법무사의 도움으로 횡령 고발장을 제출했고 민사소송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식들이 몇 번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순자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르신, 유언장 최종 검토 끝났습니다. 김 법무사가 완성된 유언장을 가져왔어요. 재산의 3분의 1은 독거노인 돕기 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어르신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순자는 유언장에 서명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네요. 자녀분들이 계속 연락하고 있던데 정말 안 만나시겠어요? 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법무사가 떠난 후 순자는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시골집이었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거든요. 시골집에 도착하니 정원이 엉망이었어요. 몇 년 동안 비워둔 탓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오히려 기뻤어요. 이제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이제부터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순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원 정리를 시작했어요. 잡초를 뽑고 꽃밭을 만들고 작은 채소밭도 꾸몄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며칠 후 순자는 독거노인 돕기 단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르신, 어떤 기부를 원하세요? 정기 기부로 매달 100만 원씩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산도 일부 기부할 예정이고요. 단체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기부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자는 뿌듯했어요. 자식들에게 빼앗긴 돈보다 훨씬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정원에 나가서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장미, 코스모스, 해바라기. 예쁜 꽃들로 정원을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꽃을 심으면서 순자는 생각했어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 둘만의 시간이 생겼네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편과의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바빠서 제대로 그리워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야 천천히 그리움을 음미할 수 있게 됐어요. 이틀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이번에는 손자 손녀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자 손녀들이 문 앞에서 울며 불렀어요.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꽃밭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나와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와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지만 순자는 귀를 막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자식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정원에서 꽃들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조용한 시골 정취와 예쁜 꽃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순자는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매주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요가 교실도 다니고 여행도 혼자서 다녀볼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못해본 것들을 이제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꽃밭에서 꽃을 따서 남편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속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당신하고 저만 생각하며 살 거예요.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남은 인생은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중단했던 일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 자식들이 배신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해방이 되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정원 의자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꽃밭을 비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참 평화롭네. 순자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면의 평화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이때 마음속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순자는 꽃들에게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내 삶에서 가장 지켜야 할 건 아들도 딸도 손주도 아닌 결국 나와 내 삶이었구나.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도 미안함도 없이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잠든 거였어요. 새벽에 일어난 순자는 정원으로 나가서 꽃들을 돌봤습니다. 며칠 전에 심은 씨앗들이 벌써 새싹을 틀어내고 있었어요. 나도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순자는 새싹들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76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이제 순자에게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어요. 순자는 마당한 귀퉁이에서 고개를 든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